패스트푸드하고 대량 생산 식품 문화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은 패스트푸드하고 가공식품의 천국입니다. 그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가공식품 회사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설탕, 시럽,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거의 42%가 비만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두거나 백인들이 주로 먹던 음식 재료인 밀가루, 기름, 그리고 설탕을 줬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지 않았던 성인병들을 앓기 시작한다. 당뇨나 관련된 여러 질병들이죠. 원래 그런 질병들은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아니었대요. 스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가? 1990년대를 생각해보면 미국인들이 연간 약 1억 2,200만 캔의 스팸을 소비를 했어요. 스팸은 미국 가정의 30% 정도가 소비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팸 소비를 많이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생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설탕이라는 게 화이트 골드, 백금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하고 비싸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치품이 되다 보니까 내다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섬까지, 동국까지 연결되는 그 삼각무역, 노예 삼각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설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동안에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대량으로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값싼 재료가 되는데, 그거를 또 촉발시킨 게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이어진 그 산업혁명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결국 이제 설탕 제품들이 대중화가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패스트푸드하고 대량 생산 식품 문화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은 패스트푸드하고 가공식품의 천국입니다. 그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가공식품 회사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많이 해서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펩시 같은 탄산음료가 세계적인 인기 있는 것도 설탕이 주는 강한 만족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디저트 문화, 축하의 의미가 담긴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일 때 뭐 먹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면 케이크를 주죠. 생일 때 이제 케이크를 주고, 특히 명절 때, 예를 들면 헬로윈 때 트릭 올 트리트 이래가지고 사탕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일 때는 특정한 어떤 파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날들에서는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소비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순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탕은 뇌에서 이제 도파민을 이제 분비를 시키는데, 단맛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음식 산업과 소비자 습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설탕, 시럽,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우리가 미국 마트에 가서 사 먹는 식빵 있죠. 그 하얀 식빵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 소스에도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콜라 같은 소다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인들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하고 다른 게,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을 가면은
탄산음료 리필이 무제한이라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문화이고, 어릴 때부터 미국 아이들은 단맛에 익숙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초콜릿 시리얼, 또 아침에 미국인들이 잘 먹는 팬케이크 있죠. 그 팬케이크를 먹을 때도 시럽 같은 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게 시럽도 엄청 달아요. 또는 젤리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단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거의 42%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된 질병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나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비만도 심각해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한 설탕을 섭취를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탄산음료, 디저트, 패스트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좀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도 증가를 시키고요. 여담인데, 미국 원주민들이 백인들한테 땅을 다 뺏기고 결국에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있죠. 보호구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백인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두고 난 다음에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백인들이 주로 먹던 음식 재료인 밀가루, 기름, 그리고 설탕을 줬대요. 원래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없던 식재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미국 원주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냐면 튀김빵, 그러니까 프라이 브레드라고 하거든요. 거의 이 프라이 브레드는 지금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거의 소울푸드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밀가루로, 한정된 재료인 밀가루로 빵을 튀겨가지고 열량을 극대화시켜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음식을 튀긴 기름빵, 설탕을 섞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지 않았던 성인병들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뇨나 관련된 여러 질병들이죠. 원래 그런 질병들은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아니었대요. 성인병들이. 그래서 백인들이 준 이 재료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미국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에서 지금도 스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가 어디겠습니까? 1인당 스팸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연간 하와이가 700만 캔을 소비를 한대요. 그 인구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스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가,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인들이 연간 약 1억 2,200만 캔의 스팸을 소비를 했어요. 그럼 미국 전체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1억 2,200만 개를 소비를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스팸을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팸은 미국 가정의 30% 정도가 소비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팸 소비를 많이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스팸 소비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도 스팸을 좀 사랑을 하는데,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미국인 캐나다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명절이 되니까 명절 선물이라고 스팸 선물을 주더래요. 무슨 선물을 주는데 선물 안에 스팸을 넣어서 주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됐잖아요. 스팸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괜찮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또는 이제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스팸을 어떤 명절 때 선물로 준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팸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스팸은 1937년 그 유명한 호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출시한 이제 통조림 햄이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2차 대전 때 미국 군대의 주요 이제 식량 공급품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캔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해져서 전쟁 중 그리고 그 전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스팸은 전쟁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특히나 하와이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하와이는 이제 미국 본토하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전쟁 기간이고, 그래서 식재료나 식품을 본토로부터 공급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경제적으로 전쟁통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견디고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선책이 스팸을 소비하는 거였다. 그래서 많은 하와이 사람들한테는 스팸이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이에서는 스팸이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하와이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하와이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 스팸 무스비 같은 요리가 있는데 하와이의 소울푸드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동양 사람들, 하와이에 살고 있는 동양 사람들도, 저도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스팸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스팸은 그냥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 밥에다가 먹으면 또 짭짤한 게, 또 짭조름한 게 먹으면 금방금방 조리가 가능하고 먹기도 간편하고 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김치에다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스팸이. 한국 유학생들도 스팸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있을 때 기준으로 월마트나 마트를 가면 스팸이 대표적인 할인 상품이었어요. 그때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비쌌다는 기억은 안 해요. 지금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대비 좀 비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살던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스팸이 좀 저렴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그 저염식 스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먹으니까 덜 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스팸 자체가 좀 짜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조금만 떼가지고 이제 밥에다 먹고 이랬는데 저염식이 나오니까 저염식 괜찮다 이래서 저염식을 나중에 즐기게 되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스팸이 미군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벌인 햄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간 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부대찌개가 있죠. 자, 그런데 미국하고는 다르게 스팸이 한국에서는 좀 고급 식재료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팸이 단순한 저렴한 가공육이 아니고 고급 캔 햄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 세트로 주고받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또 활용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주류 미국 백인들이 활용하는 스팸을 활용하는 것보다 한국적인 어떤 음식 문화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이게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면 부대찌개를 만들 때 스팸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팸 김치찌개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계란말이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마요 덮밥 같은 것도 밥 위에 스팸을 올려서 계란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듯이, 한국에서 스팸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공대 대학원이죠.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공대 대학원을 가보면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이 어느 국적 출신들인가를 보면은 중국 유학생 3분의 1, 인도 유학생 3분의 1, 한국 유학생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4억 되고 인도 인구도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14억 명 중에 뽑혀온 학생들, 그만한 또 인구 출신 인도 학생 3분의 1에 견주어서 5천만 명 중에서 뽑혀온 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잘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미국인 대학원생들을 볼 수가 없다고. 특히 공대에서는. 왜냐면 워낙 출정한 중국 유학생들, 인도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대학원, 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것은 누구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 그리고 학업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성실성과 근면함이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러한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교포분께서 이제 운영하시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렇게 미국 종업원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걸 딱 보면, 미국 종업원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다 하면 10시부터 그러면 근무를 하니까 대다수의 미국 종업원들은 몇 시에 올까요? 만약에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럼 미국 종업원은
몇 시에 올 거예요?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본 미국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한 5분 전에 오더라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근데 한국 종업원들은 언제 오냐면 30분, 1시간 전에 와요. 약간 또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근면성실함 같은 게 조금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던 교포분께 여쭤봤어요. 한국 종업원이 만약에 똑같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국 종업원은 딱 시간에 맞춰서 오고, 한국 종업원은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종업원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종업원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종업원을 더 선호를 하신대요. 자, 왜 그러냐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5시까지 업무를 시작하면 5시에 10시부터 칼같이 와서 5시 칼같이 맞춰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종업원을 가장 선호를 한대요. 왜냐면 만약에 한국 어떤 종업원들처럼 30분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으시대요. 차라리 깨끗하게 10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5시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맞춰서만 임금을 주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약간은 조금 그런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말씀드린 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수완하고 창업 정신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한인분들이 그 자영업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처음에 1세대 이민자분들이 진출을 어느 분야로 많이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용품점, 뷰티 서플라이로 진출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세탁소도 많이 진출을 하세요.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마켓 또는 도소매업 정도, 그리고 또한 청소업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게 네일샵이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은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네일샵을 지배하고 있고, 한인분들은 그 뉴욕을 기반으로 한 동부 지역 네일샵들을 주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원래 네일샵이란 자체가 서비스를 받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싼 서비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가 만약에 기존의 미국인들이 네일 서비스를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냈던 서비스였다고 그러면은, 한인분들이 한 5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일 서비스 자체를 이제 대중화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또 손기술이 또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네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자체가 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운영하셨던 이유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운영하시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네일샵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은 캘리포니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죠.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 1975년에 베트남이 패망하고 나서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자, 이 분들이 난민으로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정착 지원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많은 또 미국 민간 단체에서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들에게 그 네일 기술들을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창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뭔가 아시아계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문화 환경에서의 어떤 한인들의 적응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비교적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한반도 자체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질풍노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전쟁, 온갖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수시로 맞닥뜨리면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민 1.5세대, 2세대들은 영어하고 한국어를 모두 잘 하니까 미국 기업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석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유태계 유태인이셨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대인만큼 근면성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언제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 포함한 많은 동양계 사람들 있죠. 뭐 중국계 이민자들, 일본계 이민자들이 워낙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조금씩 성취를 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모범적 소수자, 그래서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아주 귀감이 되는 마이너리티라고는 하는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냐면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 여러 가지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나서 흑인들의 어떤 민권을 증진하고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공격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성공을 일구어낸 동양 사람들 봐라. 너희 흑인들은 뭐니? 라고 하면서 또 한국인 같은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가 흑인들을 좀 공격하는 하나의 어떤 용어로서 정치적 표현으로서 많이 이용이 됐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칭찬같이 들리거든요. 모델 마이너리티 이러면은 칭찬같이 보잖아.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게으르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흑인들, 아니면 히스패닉계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용되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동양 사람들을 주류 백인들이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영원한 타자, 그 permanent other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타자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국인이지만은 내가 동양계 미국인 이러면은 미국의 영혼이 이제 뿌리 받고 살지 않는 언젠가는 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을 때 좀 베이비 취급 당한다는 느낌?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영어를 그때 처음에는 잘 못했으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에 마트에서 이제 계산하는데 제가 또 동양 사람이니까 여전히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서 이젠 영어가 좀 되는데도 동양 사람들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더라.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가서 지금 되게 신기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뭐 마트에서 계산대 줄 서서 있는데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제 저렇게 친구가 되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가 대하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좀 스몰 토크에 약하다. 스몰 토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좀 스몰 토크를 즐기는데 우리는 처음에 좀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색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미국인을 만났어요. 처음에 인사하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내가 어떻게 이어나가지? 이제 막혀버리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몰 토크란 거예요. 그래서 스몰 토크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다. 뭐 날씨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뭐 미식축구팀 아이고 우리 홈팀이 좀 졌네요. 뭐 이런 좀 스몰 토크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연습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자, 우리는 약간 좀 집단적인 뭐 문화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개인주의란 건 무엇인가? 자, 미국식 개인주의는 자기 주장과 독립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당한 요청을 하면은 미국 사람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도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팀워크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좀 적응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반면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직과 관계 중심으로 문화가 강하고 윗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데 미국인들은 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식문화 차이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좀 기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인이 어떤 한인 가정에 오죠. 왔으면 우리는 큰 냄비 테이블 중간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우리는 나눠서 먹죠. 이렇게 서로 나눠서 먹는데 미국에는 절대로 음식을 나눠서 먹지 않는다. 자기가 먹을 것만 딱딱 해서 먹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뭐 식문화 차이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려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반찬이 여러 개 나오죠. 자,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냥 각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반찬을 공유하려고 하지만은 미국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고 업무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친목을 다지는 하나의 친목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약간 변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좀 회식이나 좀 야근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죠. 그리고 상사의 말을 조금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자,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도 좀 잘 알지만은 워라밸 있죠. 를 중시하면서 업무와 개인 시간을 철저히 구분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누군가가 좀 잘못했다, 좀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때, 그거를 받는 것도 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틀렸으니까 좀 고쳐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지적은 안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criticism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설적인 비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논문을 써서 제 지도 교수님께 드렸죠. 그러면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논문 쓰면 얼마나 완벽하게 썼겠습니까? 틀린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딱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저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상조야, 정말 고생 많았고 다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이 부분 조금 더 잘 다듬는다면은 이미 좋아 보인 네 논문이 더 멋진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고생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몽둥이가 아니고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의 손길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건데 저렇게 나를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럼 더 힘을 내서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지적을 해줄 때는 이렇게 돌려서 건설적으로 비평을 해주는 그런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이 있더라. 자, 그게 우리하고의 문화적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Hi, 뭐 How's it going? 뭐 인사하자, How are you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지나가주는 게 우리는 예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정 및 그 육아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숙사에 이제 딱 떨궈주고 가면은 그때 막 많이 울더라고요. 미국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품에 있었지만 이제 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내려주면서 이제는 얘가 독립된 그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걸 좀 봤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많이 관여를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인사법, 개인주의 문화, 식사 문화, 직장 문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행동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유념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면 더 편안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PR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적절하게 남에게 잘 어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니까 우리나라 문화처럼 겸손이 미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인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도 인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킹이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의 그 다양한 그룹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캔자스에 있으면서 가장 큰 대도시가 캔자스시티거든요.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성공을 하셨던 한인 분들, 교포분들을 보면 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도전하시고 어떤 창업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뷰티 서플라이, 요식업, IT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더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더라. 미국적인
적극적인 개인주의,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자, 한국적인 사고방식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자, 미국식 사고방식과 업무 스타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더라.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에서 성공하는 한인분들은 PR,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네트워킹을 잘 갖추신 분들, 그리고 도전적인 창업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전문 기술, 문화적 적응력을 갖춘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반면에 가족 문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 때문에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결국에는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적합한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미국의 팀 문화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부유층 미국인들이 유럽을 여행 가다 보니까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팁이란 것은 유럽에서 원래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이 하인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마스터 서프 개념이 있었는데, 이 관행이 19세기까지 이어졌고, 당시 유럽을 여행하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팁이 미국에서 언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냐면, 남북전쟁, 그러니까 1861년부터 1865년 이후에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철도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백인 고용주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주기 싫으니까 흑인 종업원들한테 일정 작은 금액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팁을 받게 하는 형식으로 그런 관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팁이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서부터 그걸 환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20세기 초반에는 팁 문화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일부 주에서는 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법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팁이라는 것이 미국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의 성공 사례와 혁신적인 팁 문화 개선 사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미시간에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분이 보시니까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시간주의 최저임금이 10.33인데 팁을 받는 노동자들한테는 정상적인 그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불 25 정도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팁으로 이제 충당하게끔 했는데, 이 가게가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팁을 이제 벌어가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요리를 하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팁을 받는 노동자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노동력이 2배나 3배나 더 드는 입장에서, 아니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니까 이게 좀 팀워크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그 한국 주인분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손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요리도 만들고 봉사를 하는데 공평하게 14불, 시간당 14불 지불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공평하게 제안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미국 고객들이 불만사항, 컴플레인을 넣어요. 우리도 팁을 주고 싶은데 왜 팁을 못 내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팁을 손님들이 내도 되게끔 했는데, 그래서 팀워크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본적인 급여를 공평하게 12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팁들은 전체 종업원들이, 팁 받는 종업원 그리고 셰프들 모두 종업원들이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벌게끔 하자. 이래서 팀워크도 살아나고, 그리고 공평하게 어떤 그런 팁 금액들이 분배가 돼서 레스토랑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에 팁 문화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팁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아니고 팁을 안 주는 문화로 바꾸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팁을 주는 문화가 도입이 되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비스 질이 좀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이 팁을 더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들, 봉사를 손님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어떤 소득 증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뭐 국제적 기준과의 어떤 조화도 조금씩은 맞춰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TV 강제적인 어떤 그런 문화로 자리 잡으면은 기본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로 나오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 반강제적으로 내가 뭔가 돈을 내고 와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은 손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높은 외식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내지 않았던 그런 배달비까지 내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팁까지 이렇게 내고 온다면은 소비자 부담이 너무도 이제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주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팁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네. 자, 그러면은 굳이 최저임금까지 다 맞춰서 줄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고용주의 어떤 약간 착취적인 면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저를 잘 도와주셨던 그 교포분께서 운영하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알바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 카운터에 그 팁자라고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대부분의 어떤 동전 같은 거는 다 그 팁자, 그 병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놓고 가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되게 고마웠다 이러면은 뭐 지폐 같은 것도 또 주고, 가게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굳이 팁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은 팁을 주고 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중에 종업원들이 그걸 다 나누더라고요. 이제. 그런 돈마저도 이게 상당히 짭짤했다는 거. 미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대도시를 가면은 도심지 근처에 보면 흑인 빈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민촌이 흑인들이 이제 게토라고 불러요. 그 게토를 가보면 흑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미용용품점, 영어로 말하면 이제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뷰티 서플라이들을, 그 미용용품점들을 한국분, 특히 이제 1세대 한국 이민자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9,000개 정도의 그 미용용품점을 한인분들이 운영을 하셨고, 근데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자, 2018년도에는 한 7,000개, 자,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3,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한인분들이 미용용품점을 운영해서 흑인들에게 특히 이제 가발,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트랙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겉보기에는 되게 생머리 같아요. 근데 이제 트랙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품들, 아니면 다른 어떤 미용 관련 용품들을 많이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셨죠.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이제 1세대 이민, 그 가게들을 운영하셨던 1세대 이민자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은 1.5세대, 2세대에 되는 그 자손들이 그런 가게를 또 운영하기를 좀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보통 1세대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죠. 그래서 그럼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화이트 칼라, 아니면 전문직 직장을 갖도록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희생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5세대, 2세대 자녀들이 그 가게를 물려받고 운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거에 되겠죠. 그리고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저랑 동갑이었던, 알고 지내던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던 친구가 이민 온 친구였는데, 소식이 었길래 보니까 지역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총기 사고로 강도 당해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생명의 위험도 좀 감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 그러면 왜 이 한인 분들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그 위험한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시게 되었나?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히시죠. 자, 그래서 보통 주류 백인들이 꺼려하는 직종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게토에서 그런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는 거는, 그래서 게토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 수 있고 좀 위험하니까 주류 백인들이 그 시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한인 이민자들이 하나의 어떤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뷰티 서플라이 시장이 비교적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어요. 자,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가 자영업을 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런 스몰 비즈니스, 나만의 어떤 영업장을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인 미용용품점이 미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나요? 무엇보다도 그 한국과의 어떤
공급망을 잘 연결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매, 소매,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제조업까지 그 네트워킹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종들이나 인종 문화 그룹들이 감히 못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단단한 네트워킹 잘 갖춰져 가지고 그 어떤 독점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셨는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 좀 잘 들어보셨겠지만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뭐였냐면 가발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조 가발 및 헤어 제품이 1960년대부터 주요 생산품이었는데, 현재도 생산품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점점 수출을 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사업가들이 유통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강점이 한인들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미국에서 높였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인분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단단히 이렇게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보 그리고 자원을 공유를 하면서 뷰티 서플라이 사업을 이제 확장시켜 나갔죠. 자, 그리고 보통 그 가게들 자체가 가족 경영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면은 창업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한인 중심의 어떤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사업 모델과 높은 수익성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뷰티 서플라이 사업은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게 뭐였냐면 가발이었어, 가발. 가발 아니면 그 익스텐션이었는데, 이 익스텐션 같은 이런 제품은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높아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게, 개토를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주로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빈민촌이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 전혀 거의 볼 수 없는 게 대형 그 슈퍼 체인이에요. 대형 마트. 우리로 말하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 대형 마트들이 그 안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어떤 절도나 여러 가지 위험 같은 게 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대기업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브랜치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관심 부족 같은 게 있어서 한인들이 지역 밀착형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인 미용용품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제 대형 업체들,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트 업체들도 이게 좀 이윤이 남는다고 싶으니까 이제 흑인 관련된 어떤 미용용품들을 취급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더 저렴한 가격하고 빠른 배송을 통해서 산인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고객들을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흑인 사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뷰티 서플라이 어떤 미용용품 시장 자체가 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업가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흑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아니, 흑인들 돈 가지고 흑인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을 사는 곳이 흑인을 통한 가게가 아니고,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 흑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바이 블랙 운동 같은 거,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흑인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 그런 운동들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흑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을 보면 제품 공급망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조하던 그런 물건들이 주로 이제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가죠. 아니면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물품들이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도구 소매 제조업자들과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고도 그렇게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흑인 사업체들도 이제 중국에서 제조되는 그런 물품들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입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소한 또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소매 절도 및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인분들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한인분들은 내 자식 같으면 내가 이 가게는 물려주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내 한인 뷰티 서플라이, 그러니까 미용용품점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 그리고 흑인 사업가들이 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대형 마트들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젊은 세대들 자체가 1.5세대, 2세대 자체가 그런 업종을 이제 더 이상 기피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유독 좋아하는 미국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살았던 미국 중부, 캔자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그 밑에 있는 텍사스주부터 해서 그 옆에 있는 미국 남부주 있죠. 그런 주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이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면 성실함을 되게 높이 사요. 오히려 한국인이면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우호적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근면 성실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뭔가 시키면 책임감이니까 뭔가를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보수적인 그런 바이블 벨트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고 차별받을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뭐가 또 도와줬냐면 이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의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될 때 미국 남부 연합이죠. 남부 연합의 수도가 아틀란타 조지아주였거든요. 조지아주 바로 왼쪽이 알라바마주고 가장 이제 바이블 벨트의 핵심이 되는 그런 주들인데 지금 그 주들의 경제를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현대 기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이 덕분에 또 많이 좋아진 것도 있었죠. 제 책 맨 마지막 장이 정전시티 장인데 이 정전시티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지도 있죠. 지도를 딱 반으로 접으면 딱 중간 지점쯤에 있는 조그만한 인구 2만 5천 명 정도 사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정전시티. 이 정전시티라는 곳이 그 캔자스 주에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을 지나다 보면 이 도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엑시트를 들어가가지고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서울방앗간, 무슨 비디오집, 무슨 부산식당 이러면서 한국 식당 가게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포트 라일리라고 하는 그 군 부대가 있는데 그 군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들, 그 미군들이 이제 주한미군일 때 결혼하셔가지고 그 미군 남편들 따라서 이제 와서 정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시니까 언제부터 오시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캔자스 주라는 곳이 완전히 이제 백인들만 사는 거의 백인 주였거든요. 갑자기 동양인 여성들, 한국인 여성들이 오니까 그 문화적인 충격이 상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이분들이 많이 배출을 해내셨어요. 그 정전시티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전시티 제가 예전에 그 도시 시 관계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정전시티에 정착한 한국 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놀라웠대요. 이 조그만한 그 가냘픈 체구의 조그만한 이 동양인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 캔자스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쉽지가 않았을 건데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가게도 열고 운영을 하고 근처에 어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는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들 다 얻어가지고 다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전시티에 살고 있는 이 캔자스 미국인들에게는 되게 기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